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콘텐츠를 올린 적이 있죠. 본격 고양이 매매법 이렇게 해서 고양이랑 저랑 주식 배틀을 한다. 그래서 코덱스 200이랑 인버스 ETF 상품 가지고 대결을 하는 콘텐츠를 올렸었는데요. 주식에 관심을 가진 게 사실 고양이가 아니라 엄마랑 누나가 주식에 관심을 가졌던 거였죠. 평생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한 달 전쯤에 주식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만들어주고 돈을 조금 넣어줬었는데 그때 농담 삼아 그랬었어요. 야, 고점이 맞긴 맞나 보다 싶었는데 그 뒤로 진짜로 조금 눌려있죠, 시장이. 옛날 속담에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아주머니들 쌈짓돈 들고 증권 객장 나와 있으면 주식 다 갖다 팔라고 했던 말이 또 아예 없는 말 같진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또 뉴스가 나오죠. 변동성 장세에 ETF가 해답이다. 동학 개미 운동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 증시 진입이 늘면서 ETF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ETF 인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이거 천조국 형님들 봅시다. 여기 TQ라고 나와있죠. QQQ라고 해서 나스닥 100의 지수를 3배를 추종하는 거예요. 야, 역시 좀 스케일이 다르죠. 최대로 차트를 늘려봤더니 야, 이게 뭐야, 저세상 차트예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몇 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학개미 뿐만 아니라 서학개미도 TQ 레버리지 ETF 열풍이 굉장하다. 그래도 또 우리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 것이 최고죠. 국산은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처럼 3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2배 추정하는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차트를 주봉으로 늘려봤는데 확실히 미국 장세보다는 오름세가 조금 둔화돼 있어요. 최근에 슛이 많이 나왔다고 해도 TQ만큼 무지막지하게 오른 건 아니고 그래도 꽤 많이 올랐죠. 더군다나 최저점 6,000원대 대비하면은 그래도 한 4배 정도는 오른 모습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관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그래서 지수도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죽질 않고 있죠. 야, 그러면 진짜 ETF 짱이냐? 짱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거의 처음 시작할 때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레버리지 인버스 이렇게 투자하세요. ETF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때 제가 ETF의 연 0.64% 운용 보수랑 음의 복리랑 호가 계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 0.64% 운용 보수는 ETF를 상품을 투자를 하시면 1년 동안 0.64% 보수가 날마다 조금씩 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자산운용사가 그 보수만큼을 가져가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음의 복리라는 거고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호가 계류율이라는 건 자산운용사가 ETF를 운용을 해야 되니까 LP 물량이라는 걸 공급을 해줘요. 호가를 인위적으로 채워주죠. 그럼 이때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레버리지는 플러스 2%인데 고버스는 마이너스 2.5%야. 이거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손해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진을 본인들도 챙겨가서 ETF를 유지를 하기 위해 호가 계류율이라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마진을 챙겨갑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좌가 녹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ETF 상품은 장기간 쭉 들고 갈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넘길게요. 야, 얼굴 웃기다. 자, 레버리지 음해복리 효과.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가 300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조금 올랐죠. 그리고 나서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코스피 200을 12%만큼 하락을 시켰어요. 그러면 레버리지는 24%만큼 하락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반등을 주다가 이번에 코스피 200 지수를 6.5%만큼 하락을 줬고요. 그러면 레버리지는 13%만큼 하락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서 봤더니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300이랑 둘 다 똑같아요. 지수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럼 레버리지도 본전이어야 맞는데 이게 웬걸? 289래요. 레버리지가 오히려 300보다 더 빠져있죠. 이걸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본래의 지수가 지수는 블랙핑크 지수죠.
뭔 말하냐? 네, 본래의 지수가 100만원에서 5%만큼 변동성을 잡아볼게요. 그럼 100만원, 정신 차려. 네, 100만원 중에서 5%만큼 변동성을 잡으면 100만원에서 5% 상승을 보내면 105만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마이너스 5%만큼 보내면 원래는 본전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05만원에서 마이너스 5%만큼 하락을 하면 실제로는 99만 7,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원금 대비 99.75%가 남겠죠. 이번에 레버리지 곱버스 상황을 좀 봐볼게요. 똑같이 100만원을 세팅을 하고 나서 10%만큼 상승을 했다가 10%만큼 다시 하락을 시키면 100만원이 110만원 갔다가 다시 99만원이 돼요. 그러면 99.75%보다 99%니까 더 밑에 있잖아요. 계좌가 더 많이 녹았죠. 이걸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해요. 그럼 한 번 더 변동성이 크면 위험한 이유를 좀 과하게 설정을 해봤어요. 투자 원금이 100만원인데 일간 수익률을 5%만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을 해볼게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0만원이 5% 변동성 하에서는 99만원으로 만원밖에 녹지 않았지만 일간 수익률을 40%만큼 왔다가 갔다가 하면 이게 얼마 안 가서 100만원이 처음에는 140만원 가니까 좋다고 하겠지. 근데 맞을 때 크게 맞으니까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결국 얼마 안 가서 49만 7,900원이 돼요. 반토막이 더 났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있다니까. 변동성을 줄이시라고. 변동성 큰 투자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이 채널에서 드리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쉬운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자. 변동성을 줄여서 수익을 쌓아 나가자. 그러면 그 수익이 결코 작지가 않다예요. 그래서 제가 단타랑 스캘핑이랑 급등주랑 바이오 이런 거 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할 거면 잃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계속 따야 돼. 한 번이라도 잃으면 이런 건 변동성이 커서 이런 음의 복리 효과를 무조건 두드러 맞아요. 그럼 계좌가 녹아서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호랑이 잡으려고 뭐 가죽 비싸겠죠. 그러지 마시고 토끼든 뭐 너구리든 좋으니까 쉬운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는 게 부자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에 관한 이야기를 레버리지, ETF까지 확장해서 말씀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 계좌를 2개를 세팅해서 가족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때 첫 번째 계좌에서 제가 호당이라고 잡아줬어요. 그리고 고양이 계좌는 바니라고 잡아줬습니다. 호당이 계좌에서는 코덱스 인버스를 샀고요. 그리고 바니 계좌에서는 코덱스 200을 샀어요. 코덱스 200. 둘 다 1000만원씩 샀죠. 이때 바니 계좌에서 코덱스 200을 먼저 사고 평가손익이 32,000원이 찍힌 상태에서 호당이 계좌에서 인버스를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손익이 처음에 샀을 때 시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3,000원이고 이 계좌에서는 32,000원이 났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플러스 29,000원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점 자체가. 근데 이 영상이 3주 정도 지났으니까 어제 청산을 했거든요. 청산을 할 때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평가손익이 호당이 계좌는 99,000원이 잡혀있는데요. 바니 계좌가 마이너스 12만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거의 2만원 넘게 손해를 봤죠. 그러면 나는 플러스 29,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3주 만에 마이너스 2만원이 넘었잖아. 내 돈 49,000원 어디 간 거예요? 이거 누가 가져간 거야? 음의 복리를 맞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음의 복리를 다시 한번 체험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49,000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그 와중에 호당이는 또 고양이 이겼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은 지수의 다른 일자 ETF 상품별 가격 차이를 가지고 왔어요.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드리려고. 일단 코스피 지수가 2019년 11월 5일에 시가가 2133입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17일 이때도 시가가 2133원이죠. 이 차트인 거예요. 이 부분이랑 가격이 같았습니다. 같은 타이밍에 레버리지를 한번 봐볼게요. 레버리지 2019년 11월 5일 여기 보이시죠? 13,080원. 그리고 나서 2020년 6월 17일 찾아보니까요. 시가가 12,250원이죠.
지수는 똑같은데 2020년 6월 17일 가보니까 지금 가격이 여기 있어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레버리지가 마이너스니까 고버스를 가봤더니 얘도 좀 저세상 차트죠. 2019년 11월 5일 보니까 시가가 6,830원이었어요. 2020년 6월 17일 와보니까 벌써 지금 느낌이 싸하죠. 이게 몇 퍼센트야? 5,300원입니다. 지금 괴리가 이만큼 나죠. 이상한 거예요. 지수는 둘 다 똑같은데 레버리지도 음해복리로 손해는 손해대로 나 있는데 고버스는 레버리지보다 훨씬 더 많이 손해가 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레버리지는 6.35%만큼 동기간 손해가 났고 같은 지수 대비 고버스는 마이너스 22.41% 이만큼 손해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변동성 크면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는 2017년 8월 30일 656이었고 2020년 2월 25일도 656이었습니다. 2017년 8월 30일 시가랑 2020년 2월 25일 종가랑 지수가 같았죠. 이때 코덱스 코스닥 150의 레버리지를 한번 봐볼게요. 2017년 8월 30일이면 이 타이밍이에요. 시가가 1,530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5일 이 부분인데 쎄해요. 종가가 7,925원입니다. 벌써 이만큼 안 맞죠. 그러면 인버스는 어떻게 됐어? 그래서 코스닥은 곧버스가 없어요. 인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찾아가서 차트를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2017년 8월 30일이면 이때 시가가 9,355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5일이면 이때 종가가 7,895원이죠. 그러니까 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만큼 손해를 봤냐? 같은 지수에서 다른 기간 동안 코스닥 레버리지는 24.74%만큼 음해복리로 계좌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녹았고요. 인버스는 15.61%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좌가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확장성을 띠기 때문에 내가 ETF 상품을 사놓고 존버를 하면 혹은 ETF 상품을 적립식으로 쌓아 나가다 보면 시장은 결국 오를 거기 때문에 내 ETF 상품도 돈이 크게 될 거고 나는 돈을 많이 벌 거다. 그게 진짜 현명한 투자고 정답에 가까운 투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맹목적인 믿음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다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시불로 처음에 현가 때려 박아서 몰빵을 쳐서 ETF를 사시든 적립식으로 계속 매달 쌓아 나가시든 이게 깨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보유하고 계신 물량에 대해서는 항상 음해복리를 맞으시면서 결국엔 계좌가 녹아 없어지는 구조를 겪어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나는 개별 주식도 어려워서 잘 못하는데 ETF도 정답이 아니라 그러면 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냐? ETF 아예 하면 안 되냐? 라고 여쭤보실 수 있죠. 그러면 ETF 상품으로 득을 보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답을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정답은 보시면 티가 나죠. 지금 매입 보유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지수 등락에 따라서 똑같이 왔다 갔다만 거리고 수익은 실제로 많이 나지는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상품이 레버리지 같은 ETF 상품이면 음해복리를 맞아서 계좌가 녹아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계좌가 쭉 우상향하게 돼요.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가 지금 지나가서 그렇지 이때만 해도 굉장히 고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레버리지 ETF 상품을 전부 돈을 다 사지 말고 조금만 사는 거죠. 이때 내가 평가했을 때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30%든 40%든 그 정도 비중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하락을 하면 이런 구간들에 이제 본인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나 기술적인 면들에 따라서 각자가 리밸런싱 하는 구간은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본질 자체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을 늘리면 평균 단가는 또 낮아져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했을 때 여기서 또 언제 팔어 내가 시장을 어떻게 맞춰 라고 하시는데 각자 보는 시점이 다르긴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리밸런싱을 통해서 가격이 공통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비중을 채우고 공통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론 자체는 나는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금만 쌓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본질인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의 강점은 수익만을 쌓아나가는 원웨이 방식의 투자로 리밸런싱을 진행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우상향하는 계좌를 경험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또 많이 시장이 올랐는데 이때랑 지금이랑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죠. 또 고점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때의 연준 대차대조표랑 오늘날의 연준 대차대조표랑 결이 다릅니다. 그럼 지금 이 지수는 개인이 판단할 때 혹은 어떤 누군가가 판단할 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비중을 일정 분량 가져가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리밸런싱을 하고 여기서 오른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태웠던 비중만큼만 익절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계좌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은 ETF 상품을 계속해서 보유만 하게 되면 결국엔 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유한 물량에서 끊임없이 계속 수익금을 쌓아 나가서 ETF 상품에 돈을 가둬놓지 마시고 수익금으로 계속 챙겨 나가시는 리밸런싱 작업을 하셔야 돼요. ETF 단 하나의 정답은 리밸런싱이었습니다. 뭐 제가 세세한 테크닉까지 나열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말씀을 다 올릴 수는 없었고 기본적인 골자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결론을 정리를 하면 ETF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깨드리고 싶었고 ETF 상품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잘 쌓아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 올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